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 새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인생이 좋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나쁠 때는 담담해져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좋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나쁠 때는 담담해져라. 생애의 좋은 시간들은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이 좋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때때로 풀리기도 하고 아무리 애써도 꼬이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행운과 불운이 교차한다. 어떤 순간은 영원할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흔은 그런 오르내림을 겪어본 나이입니다. 꿈만 같던 선곡도 견디기 힘든 슬픔도 경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고 삶은 늘 흘러간다는 것을. 맞아요. 생애의 좋은 시간들을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러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이 좋다. 비트겐슈타인은 행복할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감정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행복할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감정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던 삶. 비트겐슈타인의 삶은 놀라운 성공의 순간에 높이 올라갔다가도 곧바로 바닥으로 그는 운명을 담담히 내 안에는 외적 숙명에 담담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외적인 자유와 고요를 갈망하며 타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극심한 염증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 그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향한 강렬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그의 삶 전반을 꿰뚫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강 재벌가에서 태어났고 철학자로서 그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구조와 제도적 틀 안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꼈고 시골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좌절하기 일쑤였다. 수도원 생활도 고려했지만 그곳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도 참 이게 인간사인가 봐요. 때로는 담담히 수용하고 때로는 과감히 나아가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철학의 길을 받아들이면서도 외적 조건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애 좋은 시간들은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생애 좋은 시간들은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했다. 자유와 독립.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독립이었습니다. 자유와 독립. 외부 세계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은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비트겐슈타인조차도 사람과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한 독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철학을 통해 삶 자체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탐색은 곧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문화와 가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트겐슈타인에게 삶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나친 고민과 회피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를 조율할 때 세상의 소음은 비로소 음악이 된다. 삶에서 균형을 찾는 법.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진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흔히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보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진다. 어떻게 하다죠? 어떻게 하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삶을 대하는 태도. 첫째,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좋은 날은 감사히 누리고 힘든 날은 담담히 견디자. 나의 삶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첫째, 삶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좋은 날은 감사히 누리고 힘든 날은 담담히 견딥시다. 기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고통을 내서 밀어내려 할수록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흔은 이미 삶의 흐름을 충분히 겪어온 때입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렸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둘째, 외부보다 내면의 기준을 분명히 합시다. 직장에서의 평가,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나는 흐려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외부 세계에 기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삶은 타인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셋째,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마흔이 되면 삶의 문제는 끝없이 이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삶에 대한 담담함은 삶의 다양한 굴곡 속에서도 스스로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기쁜 순간에 온전히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 온전히 감사,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랬구나. 마음으로 버텨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을 분명히 할수록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내면이 단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헤. 외부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 예헤. 어제 운동을 고립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고립되지 마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되지 마라. 소통. 희망 없는 시골에서 교사를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마디라도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고독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며 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마흔이 되면 사회 속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일과 가정, 친구와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 단단히 연결된 것 같아도 정작 진정한 소통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고립된다. 같은 말도 서로 다른 의미에서 이해하는 괴리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언어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언어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자 사고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언어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언어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자 사고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언어. 그러나 그가 오스트리아 시골에서 교사를 할 때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를 공유할 수는 없었다. 철학적 사고방식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계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행복의 본질입니다. 나는 마치 외부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듯하지만 실은 그 흐름 속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행복이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 조화의 핵심은 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단절되면 세상 전체와 단절된 듯한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소통이 단절되면 그가 경험한 외로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대화가 사고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협하는 완전한 고립의 두려움 속에 매우 모르겠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느낀 이 외로움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데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통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선택한 세 가지 방법은 비트겐슈타인은 소통의 단절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주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독특한 세계관은 일반인과의 소통에 큰 간극을 만들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소통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불분명한 개념과 모호한 표현은 오히려 오해와 혼란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고를 명확히 하고 언어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소통을 언어 게임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용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할 때는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할 때는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할 때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마지막으로 그는 침묵의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언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말보다 분위기, 표정, 태도가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존중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외로움 속에서도 소통의 본질을 탐구하며 단절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없고 의미를 주고받지 못하는 데 오는 근원적 고립이었다. 그치? 만약 그게 근원적 고립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겠어, 그쵸? 비트겐슈타인은 외로움 속에서도 소통의 본질을 탐구하며 단절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없고 의미를 주고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원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속에서도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명확하고 진실한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보 교환이 빨라진 시대지만 오히려 깊은 대화는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친구와 팔로워로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 맞아요. 겉으로는 여기 있으나 실상은 고립된 채 외로움으로 사는 현대인으로만 가는 실정입니다. 소통이 회복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의 소통이 회복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할 때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 공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 관계 속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행복은 세상과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속한 환경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곧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과의 조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높이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해갑니다. 그러나 소통이 단절되면 사고는 갇히고 감정은 메마르며 삶의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사라지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을 회복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흔 이후 관계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첫째,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흔이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이 늘어나고 소통해야 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돌려 말하거나 알아서 이야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오해를 부르고 감정이 쌓이면 결국엔 갈등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분명히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한 언어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령 상황에 따라 괜찮아라는 그 말은 자녀에게는 따뜻한 위로겠지만 배우자에게는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내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처한 맥락을 읽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셋째, 침묵의 힘을 믿어라. 마흔의 삶에는 말보다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격한 감정 앞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갈등을 시킵니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보다 깊은 이해는 때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바뀌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며 더 진심으로 듣는 소통을 시작해 봅시다.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타인을 향한 달인가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는 벽인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생각대로 또 안 익혀져가지고. 네. 수고했어요, 아이린. 오늘 독서가, 21 minutes? 오케이. 이상하게 책이 조금 안 읽혀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네, 수고했어요, 아이린님.